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더 세밀하게 여쭤볼 수는 없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또 네트워크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질문들이 사실 공유 거점과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플렉스라고 또 많이들 이름 붙여가지고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공유 배송 쪽에, 그러니까 일반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물류 배송인이 되고, 일반적인 화물차주나 택배, 여기에서는 또 번호판이 필요한데, 이 번호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종전에 없었던 운송수단으로, 그러니까 킥보드가 되고, 자전거가 되고, 자가용이 되고, 심지어 도보도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배송인으로 엄청나게 섞이고 있고, 이 마이크로 풀필먼트의 배송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고 있죠. 요즘에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쿠팡 플렉스, 배민 커넥트 같은 네트워크, GS도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고 하는 우딜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물류 거점 또한 이거를 굳이 소유를 하지 않고 공유하는, 사실 예전에 마이창고라는 스타트업이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이제 큰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들어오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기사 쓰셨던 벤더플렉스 관련해가지고 아마존과 그 P&G였죠. P&G의 협업 사례를 하면서 P&G 공장에 왜 아마존이 들어갔을 때 기사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쿠팡이 사실 유황킴벌리나 그 이런 모나리자와 같은 업체들, 제조업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수시를 하려고 있거든요. 바로 그 쿠팡 로켓배송 물류센터가 아니라 고객한테 바로 준다라는 한다는 거죠. 약간 이런 남의 물류센터를 공유하는 트렌드, 그리고 전혀 기존에 있었던 그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뭐 주유소나 편의점 이런 마이크로한 네트워크들, 여기에서도 물류 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결국에는 물류가 아닌 네트워크를 물류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한 대 엮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뭔가 예전에는 단순히 사람의 이동과 화물의 이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규제나 법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편리하느냐, 유익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와 정책도 대부분 대중적 지지도를 받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일반인 배송이라든가 또 공유 거점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공실 많이 남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도심 내에 뭐 보관 기능을 좀 설 수 있는 풀피먼트 개념을 접근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을지로 나가면 롯데백화점 본점 있잖아요. 근데 그 보시면 북창동 재개발되지 않은 그 옛날 노후된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멀어서 있는 지역들이 아니죠. 예, 오창구 패션 브랜드들 재고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젊으신 분들이 알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루마를 끌고 와서 박스 단위로 본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에 풀피먼트 개념이 롯데백화점은 잘 팔리는 제품들의 재고를 일정 부분 갖다 놓고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그 비싼 땅에 원래 창고 형태도 아니고 사람들 일하는 공간에 아주 60년대, 70년대 지었던 건물인데 되게 비효율적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거든요. 왜 거기가 창고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런 사례가 또 꽤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뭐 저희들이 일반인 배송 얘기했지 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도 사실은 택배 기사님, 화물 배송 기사님이 아닌데 물건을 갖다 주던 행위가 있었어요. 있죠. 예, 뭐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서 무언가를 물건을 떼서 갖다 주는 분이 일반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예, 많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버스 관련해서도 글 써주셨죠. 예, 저도 버스 관련해서는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도권은 뭐 사실은 당일 배송이 일상화되고. 뭐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 가까운 김포나 여기 조금만 나가도 버스가 하루에 시간대별로 다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데는 또 강화도 쪽에는 또 한 번 들어가면은 우체국밖에 서비스 안 되는 지역도 좀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물류적 보편 서비스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되게 소외받는 지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물류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뭐 현재로서는 그게 맞죠.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안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지만 지금은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게 온라인화 됐잖아요. 온라인은 시골과 도심을 구분하지 않아요. 네. 뭐 제가 강원도 영월에 사는데 온라인 구매하면 쿠팡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받는 사람들처럼 하루 내에 배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을 더 주는데도 하루 배송이 안 되고 이틀, 3일 내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 일본 같은 사례는 그 인구 밀도가 좀 적지만 그런 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물류 서비스, 보편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골에 버스를 이용해서 갖다 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의 전환,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뭐가 더 효율적인 것인가. 물론 안정성과 편의성을 같이 돌봐야겠지만 이것이 시대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담론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벤더플렉스 얘기하신 것도 얘기하지만 아마존 P&G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2000년대 초반에 그 앞서서 LG생활건강이 공장에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걸 굳이 창고에다 이동해서 이걸 판매하면은 사실은 화장지가 대가가 높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운송비, 보관비를 더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고 공장 일정 공간이 있으면 온라인 주문해서 바로 오기에서 택배 사업자가 와서 서비스 해주는 걸 사실은 뭐 벤더 플렉스 개념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때는 일종의 테스트였겠죠. 기업들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은 무엇을,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을 어떻게 물류의 프로세스를 합리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온라인이 이제 오프라인 경제를 넘어섰으니까 해볼만 하고 이제 수익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적 대응이 아니라 송상할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어디냐는 대응적 대응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창의적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유 배달이라든가 공유 거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네 골목에서 보는 유휴 공간이라든가 뭐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주유소 혹은 뭐 지금 아침에만 잠깐 있는데 뭐 우유 야쿠르트 대리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사 지국이 일종의 공간의 활용도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생각이 나는 예전에 오프라인적 기능들이 있었던 서비스 요소, 공간적 이해를 온라인에 매칭할 수 있느냐, 이게 극대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고민해보고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공유 거점과 공유 배송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진지하게 더 이게 산업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HY 이야기 주신 것도 같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종전에 그 야쿠르트 파시던 유통 채널이 그 이동하는 물류 거점이 됐고 야쿠르트가 아닌 다른 상품들이 또 섞이기 시작했죠. 그 밀키트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섞이는 그런 현상들. 그달의 민족이 우리는 이제 배달 플랫폼 아니고 커머스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섞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어가지고 같은 질문을 제가 송 교수님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유 배달, 공유 거점, 공유 배송이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최적화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줬던 것 같은데 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 아무래도 이게 그 주유소든 편의점이든 물류로 안 쓰던 공간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 서울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이 여기에서 지금 공유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형 물류업체 한 3-4군데 가 있고 스타트업 한 5군데 가가지고 서울시가 공유 물류를 하고 싶어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하철 역사나 이런 유유 공간들 있으니까 철도 그 차량 기지도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뭐 차량 고가유 아래에 있는 유유 공간들 활용해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거기다 질문을 한 게 그럼 인프라 이거 깔아야 될 텐데 그 돈 누가 낸대요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없으면 되게 뭉뜰 것도 같고 이런데 이런 공간의 전환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 한번 그런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풀피먼트를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사실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러면 창고는 어떡하지? 뭐 특정한 노드만 가지고 있는 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남겨놨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게 연결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벤더 플렉스가 돌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요. 이베이가 또 쿠팡이 WMS와 OMS 이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창고 하나가 딱 들어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표준화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굉장한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물류창고라고 하는 공간들은 크기도 크고 작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설비도 다르고요. 네모난 놈, 동그란 것 다양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풀필먼트 비즈니스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창고를 놓고 봤을 때요. 풀필먼트 센터 얘기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빼고요. 자, 그러면 풀필먼트 센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이런 여러 창고를 마치 하나의 창고처럼 소프트웨어로 연결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 1번이고요. 2번은 내가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가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별적인 창고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풀피먼트로 가겠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CJ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거점에다가 풀피먼트 센터를 붙이는 식으로 하는 방식은요. 이것은 압도적인 경쟁력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류창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풀피먼트를 하면서 북친구 다 한다라고 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느냐? 아마 그 센터에 수익성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2개, 3개, 4개, 5개 늘리면서 압도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 창고들을 소프트웨어로 묶어서 하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베이는요. 스마일 WMS가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굉장히 파워입니다. 쿠팡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이버도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창고들은 각자 자기가 그 창고 하나로서 충분한 공헌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고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나더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비즈니스를 누가 하느냐가 저의 관심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창고 모델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고 자체보다는 여러 창고를 마치 하나처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맞습니다. 제가 새로운 영역의 도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이창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이 또 그렇죠. 그런 비슷한 형태의 모델들을 취하고 있고 사실 LG 상사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나 혹은 네, 카카오가 엔터프라이즈가 작년 버전의 그 풀피먼트를 한다고 했던 그거 제가 이런 작년 버전 꼭 강조를 해줘야 돼요. 작년 버전으로는 그 공유 창고 거기에서는 그 웨어하우스 애저 서비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창고의 서비스와 클라우드와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어렵다고 보는 것이 모든 창고는 다르게 생겼고요. 그죠. 그다음 이 창고들마다 사람과 위치와 다 다른데 이거는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하고는 그냥 차원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진 기업이 아마도 몇 년 내에 나오게 되면 창고들은 창고들대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아우르는 것은 아우름대로 좋은 그런 의도된 적자가 마침내 흑자로 가는 세상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중에서 어디에 나의 역할이 있을 것인가
본의적으로는 네트워크이고 참고의 소프트웨어도 알고 보니 네트워크라.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게 마이크로 프로필먼트 MFC 얘기하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이유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대행 업체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배송망을 갖추기 위해서 세팅했던 분들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거점망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이건 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물류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쪽에 또 시장에 나와서 뭔가 큰 소리를 내시고 또 시장이 워낙 이제 커지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대기업은 특정 마스터마일을 인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미션을 준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뭘 딱히 하려고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하면서도 좀 뭔가 좀 불안해하고 이게 맞는지 의심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답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MFC는 사실은 맥락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돈이잖아요. 이게 매달 임대료 나가야 되고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의도된 예. 테스트는 해볼 수 있으나 그 테스트가 아무 맥락 없는 테스트는 아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 고민하고 그래서 외부에 대한 소리를 더 경청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